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예. 네, 12월 FMC가 끝이 났고 또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연됐던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네. 고용이 둔화될 것이다. 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고 지표 자체도 나쁘게 나왔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했던 게 실업률이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제 자산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위험 자산은 경제가 좋아야 주가도 좋을 것이고 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면에서 지난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가령 뭐 22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뭐 몇십 %씩 떨어지기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럼 22년에 주가가 왜 그렇게 떨어졌냐? 연준이 과한 긴축을 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털을 제가 뭐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통화 정책으로 얼마나 금리를 낮춰주느냐 그리고 금리보다 저는 유동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네. 유동성을 얼마나 중앙은행이 풀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산 시장에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고용 지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도 있다. 네. 내용은 부정적이었어요. 분명히 특히 이제 실업률 반등과 향후에 또 헤드라인 고용이 하향 수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별로 좋은 게 없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그거에 맞춰서 연준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양적 완화도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결국 통화 정책의 완화성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쁜 뉴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완전히 뭐 고용이 폭망을 했다. 그러면 나쁘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제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고용 지표를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자산 시장에서 그렇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지표 자체로는 고용이 당연히 둔화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고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자산 시장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자, 12월 FMC를 두고 뭐 매파적이었다, 비둘기적이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굉장한 비둘기로 변신했다.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주목했던 건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분열됐다는 점이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 파월 의장이 저는 좀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매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가 아니라 매파적이라고 해석하셨나요? 전혀 비둘기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양적 완화를 했지만 이것은 파월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그냥 강제로 시장의 상황이 뭐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일일물 금리가 연준의 타겟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거래가 되고 있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가만히 있으면 중앙은행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양적 완화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자산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한 거라서 QE 했으니까 연준이 완화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는 연준이 하기 싫은데 긴축적인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금리 인하는 사실 시장에서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상한 거 대비니까 딱히 비둘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 나온 얘기가 뭐 고용을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말은 중립적이었던 편 혹은 약간 매파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파월이 고용에 대한 우려, 불안은 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향이 됐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GDP 지표가 향후에 수정이 굉장히 큰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고용
뭐 연간 100만 건씩 하향 조정을 해버리고 이런 거 이미 경험하셨죠. 뭐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들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수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에 네네. 미래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 그러면은 4분기지 않습니까? 그럼 4분기 GDP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한 달 후 1월 24일쯤 나옵니다. 네. 자, 그럼 한 달 사이에 텀을 두고서 나오는 건데 과연 데이터가 다 들어올까요? 데이터가 대부분 빵꾸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GDP가 첫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되는 이번 4분기 데이터가 얼마 정도가 빵꾸 난 상태로 발표가 되냐면 대략 60% 이상이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그 60% 이상의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숫자를 발표하냐? 그 60%를 과거 데이터를 대충 넣어봐서 한 요 정도 가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점들을 찍다 보면은 뭐 대충 추세가 한 요러네. 그러면은 요 추세에 있겠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추세를 그냥 찍어서 그 빈 데이터에 넣은 다음에 일단 발표를 해요. 1월 말에. 근데 나중에 이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 이유는 실제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겠죠. 네. 왜냐면 아까는 이제 모델 값에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점 찍었던 속보치 발표했던 것보다 데이터가 나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다르죠. 근데 이게 나빠지게 되면 요 GDP가 하향 수정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 GDP가 하향 수정되는 폭이 클 때는 거의 4에서 5%포인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대한 경제에서 4% 이상의 GDP를 하향 수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이게 드문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하향 수정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제가 아까 과거에 점들이 이렇게 갔으면은 이거의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네네. 빈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큰 오류가 생기냐면 경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클 상에 맞춰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게 늘 보면은 나빠질 때 순식간에 나빠지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쭉 보세요. GDP도 그렇고 뭐 주가도 그렇지만 얘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하락을 해버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란 것은 행동을 할 때 위험을 회피하도록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리스크를 반드시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주가도 나쁠 때 갑자기 나빠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제가 지금처럼 다운턴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기존의 추세가 이러니까 우리는 점을 여기다 찍었어 라고서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발표를 해버리면 나중에 실측한 데이터가 늦게 들어올 텐데 그 데이터들은 반영이 되는 순간 GDP 자체를 하향 수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향 수정된 데이터를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그냥 속보치만 보고 즉 40%도 안 된 데이터 수집을 가지고서 발표한 속보치를 보고서 이게 뭐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준도 심지어 네. 그거에 맞춰서 미래의 통화 정책을 전망하고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수정시 보지도 않고 속보치는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GDP가 확 까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뒤늦게 아니 그동안 좋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빠?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이런 수 식으로 이제 있어요. 나중에서 얘네들이 우리를 속였나? 그게 아니고 하향 수정을 이미 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추세, 네. 어떤 우리가 그걸 이제 와인처럼 빈티지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그 빈티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꾸준히 좀 추적을 하실 필요성이 좀 있고 저를 포함해서 네. 전망하는 사람들이나 연준 사람들의 전망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부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GDP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었을 때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물론 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무역 적자가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들어왔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미국이 무역 적자가 왜 나냐? 네. 소비를 열심히 하면 무역 적자가 납니다. 소비와 투자를 잘 하는 나라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불황형 흑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불황이면 흑자가 나요. 왜냐하면 소비나 투자를 안 하니까 수입을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 같이 특히 소비가 중요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경제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소비가 투자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적자가 대폭 줄고 있죠. 이거는 이제 주로 관세 영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더 정확한 얘기는 관세에 의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고 소비와 투자, 특히 저는 투자로 보고 있는데 투자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무역 적자의 폭이 대폭 축소돼서 이렇게 되면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재료라고 네.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무역 흑자는 반대로 좀 늘어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른 패턴인데 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이거를 네. 굉장히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무역 흑자가 큰 이유는 수출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이겠죠. 내수가 나쁜 이유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옛날에는 중국의 거대한 무역 흑자, 즉 수출을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 미국의 수입이 서로 균형감 있게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소비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만드는 건 더 만들고 있어요. 네. 올해 아마 중국의 무역 흑자가 올해 아마 1조 달러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까 보셨듯이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이시지만 적자 폭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물건을 미국도 이제 자기도 힘들어서 못 사주고 있고, 그런데 물건을 계속 찍어내면 물건의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또 받아줘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유럽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일종의 덤핑 물건들을 이제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제가 다들 안 좋기 때문에 혹은 이 원인으로 인해서 즉 중국의 거대한 수출 무역 흑자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밸런스가 기존의 중국의 흑자, 미국의 적자에서 지금은 중국의 흑자는 그대로 혹은 더 커지는데 미국의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서로 맞춰주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부담을 맞을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한국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로 본다면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이제 미치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긴축적인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과연 이러한 정책이 맞겠냐? 향후에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은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금 FOMC로 돌아가서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단기 국채 매입이었습니다. 연준에서는 지중관리 매입으로 표현을 하던데 네. 양적 완화와는 다른 건지 지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세한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혼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헷갈리죠. 보통은 아마 이거 양적 완화 아닌 것 같다. 연준은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네, 뭐 대감마님이라고 부르라거나. 그럼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죠. 똑같습니다. 네. QE 맞습니다. 근데 QE라고 부르지 마라. 대감마님이라고 불러라. 그게 지중관리 프로그램 RMP라고 하는 즉 똑같은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 실질, 즉 이것이 QE의 효과와 정확히 같은 어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시행도. 왜냐하면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니까요. 그리고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 미국의 장기물 공급이 줄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물 금리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의 QE와 효과와 실행 방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똑같이 QE라고 하시면 돼요. 다만 시장에는 이것이 QE라는 기대가 잘 없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마케팅이 잘못돼 버리면 물건이 잘 안 팔리죠. 마찬가지로 이번 연준의 정책이 QE인 건 사실인데 마케팅을 QE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가격이란 건 미래를 선반영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할 때는 가격의 반영을 이제 안 하니까 주식이나 위험자산이나 뭐 채권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자산 매입을 하고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결국에 QE 양적 완화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유동성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 우리가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네. 더 중요한 건 기대감이 유동성이 이게 QE가 아니다.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넘어와야 좋은 건데 자산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뭐 연준이 뭔 짓을 했는가 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이라면 유동성이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천천히 이제 걸릴 것이다. 이걸 굳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뭐 미래 수익이 뭐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익이 20%씩 증가하는구나 하면 그것을 지금 현재 가격에 주가에 반영을 다 시켜버리죠. 한 번에. 그런데 보통 주가가 그렇게 뭐 매년 20%씩 오르지 않고 그냥 지금 반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마케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뭐 그렇게 20%씩 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0%씩 늘었어. 그럼 주식이 정말 매년 20%씩 오르죠. 지금 네. 연준의 정책이 정확히 그런 겁니다. 이것이 QE가 맞는데 QE가 아니라고 마케팅을 했으니까 실제 QE 효과가 있긴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E 효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 시차는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서 최근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면서 큰 변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S&P 500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많은 굵직굵직한 IB들은 내년 S&P 500의 지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먼저 진단을 해볼까요? 내년에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는 경기는 둔화가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모든 자산 시장에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금이든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긴축적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꽤 긴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미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아까 디플레이션을 얘기를 드렸고 미국도 이번에 고용을 뭐 둔화된 지가 한참 됐고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 관련돼서 그 옛날에 그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참 논란이 되다가 지금 네. 좀 조용해졌는데 이 샤메 법칙이 단순해요. 실업률이 저점을 치고 일정 수준 이상 그 폭이 뭐 크지도 않고 살짝 반등을 하면 굉장히 완화적인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오더라라는 이제 과거의 법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보신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가 딱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가 이제 실업률 차트인데 실업률이 저점에서 저점에서 살짝 반등할 때 이제 회색 음영이 보이실 겁니다. 저 음영 시기가 미국의 경기가 이제 나빴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본다면 내년 26년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꽤 완화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전망치가 별로 뭐 큰 폭의 인하가 없죠. 뭐 한두 번 해봐야 인하를 점도표는 지금 한 차례 예상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혹은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잠재력이 더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시에 나쁘지 않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변동이 있었지만 몇 달 동안 막대한 유동성 속에 맞물릴 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현상이 내년도에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달러 가치 전망 네, 아니겠습니까? 예. 달러 가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만물의 네. 랠리의 가장 핵심이 달러입니다. 그렇죠. 달러의 약세는 연준의 통화적인 완화와 약달러 상황에선 달러 대출이 늘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달러 가치를 보시면 약합니다. 한 달 됐어요. 달러가 약한 지가. 근데 우리는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달러원만, 즉 원화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한국이 이렇게 혼자서 약하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결국 글로벌 이제 흐름을 따르게 될 텐데 26년의 통화 정책을 보신다면 미국은 경기 둔화 흐름에서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좀 덜 완화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가게 된다면 이 통화 정책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펀더멘털의 갭, 그러니까 미국의 펀더멘털과 미국 외 지역의 펀더멘털 간의 갭이 어떤 식이냐면 미국은 나빠지는 쪽으로, 다른 나라들은 좀 덜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갭이 바로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26년에도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올해 그랬듯이. 그래서 뭐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8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금 1,500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전망, 원화가 유독 약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네. 네. 최근에 특히 원화가 약한 이유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가장 트리거, 방아쇠가 됐던 것은 이제 한미 협상에 따른 미국으로의 이제 투자가 네.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수출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뭐 소확개미 분들이나 뭐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 반대편에서 달러를 팔아줄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안 하니까 이제 원사이드하게 환율이 이제 올라버렸던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원화는 뭐 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뭐 나갈 돈밖에 없고 뭐 한국은 계속 저성장이고 기업들은 해외 투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수급상 계속 원화는 약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매달 2천억 달러씩 뭐 환전해야 될 거, 200억 달러 환전해야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가격을 산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이미 현가에 반영을 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뭐 대미 투자 관련된 재료들은 전부 알고 있는 네. 재료들이기 때문에 뭐 미래의 주식 뭐 실적을 지금 땡겨서 주식가에 반영하듯이 환율도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올해가 좀 지나가면 이제 악재는 다 터진 거고 이제 새해 들어서는 우리가 새로이 출발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새해 들어서는 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기업들의 뭐 수출이 뭐 나쁘지 않다더라. 혹은 미국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성장 둔화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잘해서 원화가 강해지면 좋겠지만 뭐 미국이 못해도 원화가 강해지는 건 맞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 둔화 등에 이끌려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달러 원 환율도 그에 맞춰서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그래도 팀장님께서는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네. 채권에 대한 매력은 언제쯤 올라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네. 채권이라는 건 크게 관점이 지금의 절대금리를 보고서 투자하는 게 정석이고요. 네. 근데 제가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분들은 현재 금리도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빨리 떨어져서 금리가 떨어져서 가격이 좀 오른 다음에 나 팔고 나오겠다 이런 요량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뭐 10년물이 10% 위에 4% 위에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금리가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3% 초중반에 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매력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성장과 물가를 더하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나 미국도 그렇고 성장과 물가 대비해서 현재 장기물 금리가 좀 과하게 위에 좀 있다. 과거에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렇다면은 매력도는 이제 여전히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모멘텀을 받아서 금리가 이제 확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필요하겠죠.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기를 대략 3,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는 과거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제 올해 관세 전쟁이 빠르면 1월이지만 상호 관세는 이제 4월 2일이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26년 1분기 말 정도가 되면은 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혹은 금리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